네, 2022년 4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윤석열의 대운과 윤석열의 정치입니다. 부제는 제각제각 퍼펙트 스톰은 닥쳐오는데, 검수완박 문제를 둘러싼 윤석열 당선인의 대응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제 입장에서 한번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의견이 앞으로의 대한민국 방향과 정치를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듣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검수완박 법안에 대처하는 윤석열 플러스 여당이죠. 앞으로의 여당이죠. 국힘을 보게 되면 엄벙덤벙 무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허허실실 상당히 교묘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러한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죠, 그의 등장이 시대의 변화, 시대가 바뀌었다, 새로운 시대를 열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수완박 여야 합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듣고 지켜보고 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대통령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임 이후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 취임 이후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윤 당선인은 여야의 검수완박 대치가 치열하던 지난 4월 8일에는 나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에만 신경 쓰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싹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날 여야 합의가 있었을 때 최지현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중재안 수용을 존중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당선인으로부터 별다른 말씀은 듣지 못했다. 당선인으로부터 별다른 말씀은 듣지 못했다라고 해놓고 중재안 수용을 존중한다 한 거는 윤석열 당선인과 관계없이 중재안 수용을 존중한다라고 얘기한 건가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왜 윤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을까? 이거를 살펴보자는 게 오늘 제 핵심 사항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은 뭔가 하면요, 이제 취임 이후에 중수청을 설치할 때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이미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나왔는데 당선인이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 봐도 소득이 없으니까 뭐 저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지금 와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그걸 부정할 경우 내부 사람만 되니까 그냥 저러는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윤석열 당선인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힘당 쪽에서는 검수완박 여야 합의를 따라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한동훈 씨는 반대하는, 그리고 검찰에서는 아니 옛날에 검수완박은 범죄 완판이라고 했던 윤석열 씨가 이럴 수 있냐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건을 뒤로 돌려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나오기 직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 나는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나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야 지도부 원내대표와 심야회동 등 수차례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 박 의장이 벌써 며칠 전부터 비공식 회담을 가졌군요, 여야 원내대표하고. 그리고 내가 의장으로서 문서로서 8개항에 달하는 최종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각 당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열어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의 카드가 없다. 오늘 중에 결론을 내겠다. 오늘 중에서 내 걸 받든지 아니면 노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요구했습니다. 노 하면은 뭐 알아서 싸우고 필리버스터 가든 뭐든 뭐 그렇게 하라는 거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민주당은 재밌는 거는 국힘당이 오전 10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었고요. 민주당은 30분 늦게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만에 국민의힘은 원내총회에서 의원총회에서 이걸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1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받아들인 걸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다 합의된 거네. 끝입니다, 이걸로. 그러면 그동안 저를 포함해서 검수완박은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속은 거죠. 그럼 이거를 윤석열 당선인이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모독이죠.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운영의 묘를 발휘한다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 이거는 뭐 그런데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 공직자에 대한 수사. 이게 뭔가 하면은 이재명 씨가 최근까지 경기도지사였죠. 그를 가리킨다고 봐야 되죠.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 그리고 공수처 문제를 비롯해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겠다. 공수처 문제를 비롯해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겠다. 딱. 저는 이 표현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을 다시 봤습니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고위공직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를 딱딱 정의하는데 첫 번째 대통령 문재인이 포함되는구나. 국회의장, 국회의원 쭉 내려갑니다. 건너뛰겠습니다. 쭉 건너뛰겠습니다. 가나다라 타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그럼 이재명 씨가 포함되는구나. 바로 알아차리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 이 법은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사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이재명 씨 문제는 본인의 대장동 게이트와 더불어 부인의 법화 비리가 있죠. 또 아들이 무슨 뭘 했다. 지난번 사과하고 했으니까. 그러면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수사할 수 있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부인이 특활비로 옷을 샀니 안 샀니. 특활비를 쓸 수 있는 건 대통령인데 부인의 문제. 부인이 돈을 빌려와가지고 새로운 사저를 짓는 비용을 댔다라는 문제. 그 돈을 왜 빌려왔지? 그거 뇌물 아니야? 어떻게 갚았어?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이 원래 갖고 있던 양산 사저를 비싸게 사준 사람은 누구지? 이런 부분. 그리고 사망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인 본인 또는 본인 가족이 범한 다음의 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에는 본인 가족이 범한, 가족은 아까 말한 대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촌까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가 뭐냐라고 쭉 돼 있는데 형법 몇 조부터 몇 조까지 쭉쭉쭉쭉 수없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검찰청법에 따라 6대 범죄만 검찰청은 수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처음엔 4개를 못하다가 2개만 하게 되고 그리고 2개만 남은 것도 못하게 되면서 2개는 중수청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 대통령과 도지사 이런 사람들의 범죄는 공수처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수사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이 윤석열 당선인 측은 과거 이제 뭐라고 공약을 했는가 하면 이 법을 공수처가 필요 없다고는 주장이 많았는데 그냥 그대로 가겠다. 단 24조는 폐지하겠다고 했었습니다. 24조가 뭔가 봤더니 검찰이나 경찰과 이렇게 같은 수사를 하고 있을 때 이거를 공수처에서 일방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조항인데 이건 조금
독소조항이 일수 있죠. 이걸 뺀다. 그러면 공수처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네. 아, 공수처법만 살아있으면은 검수완박 법안을 어떻게 합의해 주던 문재인 대통령의 비리, 그의 부인의 비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리, 그의 부인의 비리, 그의 아들의 문제든 수사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윤석열, 그 다음에 권성동 두 분이 한 거에 대해서 이거 엄벙덤벙이야? 라는 의심과 더불어 허허실실하냐? 뭐가 칼을 숨겨놓고 공수처는 이게 문재인 정부가 만들고 민주당이 만든 거니까 니들 법이잖아. 저들도 못 바꾸죠. 그걸 딱 숨겨놓고 그래 검찰청법 형사법 바꿔봐 이렇게 한 걸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나는 칼을 숨기고 있으니까 설명할 수가 없죠. 설명할 리도 없고 칼을 딱 쥐고 있는 칼을 꺼내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고도의 속이기, 고도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걸 그래도 국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검찰이 반발하는데 그걸 다독이지 못하는 건 정치를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지난번 서울의 소리인가요? 거기에서 이명수 기자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랑 통화한 걸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이명수 씨가 어떤 도사인데 내가 누군지 이름은 기억 안 나오고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옮길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영빈관을 옮긴다라는 건지 청와대에 안 들어간다는 건지 좀 애매한데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에 안 들어갔다 하고 확정을 지어놔서 지금은 이제 용산으로 가는 게 확정돼 있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영빈관이 외국에서 정상이 오거나 기타 손님이 오게 되면 맞이하는 장소입니다. 이 청와대는 대통령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상춘제도 있고 영빈관, 춘추관 뭐 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청와대를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5월 21일 날 일본을 방문을 하게 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 그때는 대통령이죠. 만나기로 하는 모양인데 어디에서 만날지 이게 문제가 되는 모양이에요. 영빈관에서 5월 10일 취임과 함께 청와대는 국민한테 돌려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처음 청와대를 옮기겠다 그랬을 때는 국방부 안에 국방 컨벤션 센터라고 있습니다. 저도 거긴 자주 가봐서 잘 알아요. 대로변에 있죠. 거기서 이제 영빈관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 경호상이라든지 몇 가지 좀 한계가 있죠. 청와대 영빈관만큼 거기는 뭐 결혼식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국방 컨벤션 센터는 그런 데거든요. 조금 한계가 있죠.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다시 청와대 영빈관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는 써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럼 그게 뭐야 라고 하는 지적들이 뒤에서 안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라고 이제 인수위 측에서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가 하면은 이 윤석열식 정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걸 우리 국내에 있는 최고급 호텔 프레지덴셜 스윗룸에서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내 사랑방을 냅두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우습죠. 못할 바는 없지만 대한민국 국격이 있는데 세계 G7 수준의 국가인데 이게 뭡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죠. 미국에서는 블레어 하우스라고 하는 영빈관에서 딱딱 정상들을 만드는데 우리도 그게 있는데 왜 이거를 그래서 거길 쓰느냐 말 것이냐 논란이 있는데 일단은 당선인이 옮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영빈관은 안 쓰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급하면 써야 될 겁니다.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자, 또 하나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씨의 정치의 한계일 수도 있고 허허실실일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는 계속 대통령 집무실은 국방부 건물로 한다. 그럼 결정됐으니까 그건 뭐 끝났다 치는데 그럼 대통령 관저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 한남동에 있는 그 응봉산 밑에 있는 매봉 밑에 있는 육군참모총장 서울공간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김건희 여사가 그곳을 돌아보고 그때 갔을 때 외교부 장관 공간을 보고 나서는 그쪽으로 인수위 쪽에서 결정했다. 이게 뭐 확정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통령 관저 문제도 결정하지 않고 덜렁 옮기겠다라고부터 꺼냈다는 얘기죠. 지금 서울 육군참모총장 공관은요, 관저는 1979년 12월 12일 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보낸 수사대가 체포해간, 그리고 총격전이 벌어져서 인명이 희생된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저는 그곳에 군대 근무할 때 그 후에 얼마 뒤에 가봤었어요. 거기에 뭐 해병대 사령관 뭐 여러 가지 공간이 있고 외국 대사관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공간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최근에 새로 지었다 그러나? 하여간 제일 넓고 한 게 외교부 장관 공간입니다. 그걸 가서 딱 보고 나면은 무조건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쏠리죠.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를 샅샅이 봤었더라면 어쩌면 청와대가 훨씬 좋았을 겁니다. 근데 거길 보지 않고 이미 결정을 내려버렸으니까 윤석열 당선이 끝난 거지만 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외교부 장관 공간을 택하든 뭘 택하든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한남동 그 대로변에서부터 그 공간으로 올라가려면 쭉 가다가 기역자로 꺾어져서 언덕으로 올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여기 사진 잠깐 보이실 텐데 상당히 좁습니다. 제 어릴 때 간 그 길 그대로입니다. 한 G7 수준 대통령이 계시는 관사로 이어지는 길치고는 상당히 작죠.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 관사는 한남동 넓은 부지가 있으니까 한남동이 아니라 용산 안에 거기 어디 새로 지어야 될 겁니다. 용산에 가면 여군단 옆에 옛날 육군 참모차장 공간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육군본부에서 그 자리에서 군대 생활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이렇게 손바닥씩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미군이 빠져나가면 용산 사우스 기지, 그쪽엔 더 넓으니까, 거기에 뭐 드라곤 호텔 같은 데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겨야죠. 그래야만 한 바운더리 안에서 되지, 한남동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자, 무슨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이게 알고 했는지, 안 알고 모르고 했는지, 분명히 엉성합니다. 집무실 옮기는 거나, 관사 문제 뒤늦게 외교부 장관 관사 쓰겠다는 것도 그렇고, 어수선한데, 근데 이게 딱 얘기 나온 다음에 특이한 거는 청와대를 안 쓰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매우 좋아하고요. 지금 저 청와대 개방하면서부터 상당히 그 지역 경제하고 많이 살아날 겁니다. 문화 경제가 확 일어날 겁니다. 이미 국민들은 그걸 받았어요. 궁금하던 거 보면서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주장을 지지했습니다만, 시대가 바뀌는구나. 제가 오늘 얘기하는 포인트가 그겁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건국에서부터 개발의 연대고 거쳐갖고 G7까지 오는 세대를 지금 청와대에서 만들었는데 그건 국민한테 돌려주고, 그건 앞에 있는 경복궁과 더불어 역사 문화 유산이 되면서 우리 문화 경제를 일으키는 도구가 돼버리는 거죠. 그 과정에서 옮기는 게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어쨌든 한 나라 하나의 검찰이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또 중수청까지 만들겠다고 해놓고 지금 퇴임하는데, 중수청을 만들기로 했으니 만들겠죠. 검찰청은 기소전문기관을 줄여서 복잡하게 했지만 이것도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 바뀌는 거를 검찰을 다뤄왔던 윤석열 씨는 잘 알고 살짝 이용해서 이재명, 문재인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줘놓고 받아주고, 대통령을 하는 건 정치인데 여기에는 엄벙덤벙 하는 모습을 보여서 관사나 집무실 문제를 정확하게 못 해놓고 처음에 광화문에 있는 정부청사로 간다는 완전히 헛소리를 했다가 우리 군이 대안을 해주는 바람에 용산으로 갔는데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용산으로 가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시대가 열리죠. 거기에 대해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대를 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 앞에는 퍼펙트 스톰이 닥쳐온다는 사실입니다. 우선은 전국의 시내버스들이 파업을 합니다. 임금이 2년 동안 동결됐으니 그걸 올려달라 등등으로 시작해서 이제 민노총 세력들이 움직이든지 누가 움직이든지 계속 노조가 도전을 할 겁니다. 지금은 민주당도요, 자기들끼리도 워낙 싸우는데 정신이 없어 그렇지 이제 급진 세력과 영합해서 도전적으로 나올 겁니다. 부동산도 어떻게 뛸지 모르고요. 북한이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흔들지도 모릅니다. 자, 이러한 도전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법으로 쭉 해왔으니까 나는 공수처법을 쥐고 있으니까
그것도 문재인이 만든 쥐고 있으니까 이걸로 이재명 문재인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검수완박 법안 해라는 그런 법치에서는 앞서가는 판단을 할지 모르지만 북한에 도전하고 부동산 값이 출렁이고 물가가 막 치솟고 하는 거는 이거는 법으로 할 수 없잖아. 이건 정치로 하는 영역인데 이 부분은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거나 관사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육군총장 관사 택했다가 외교부 장관 택하고 이런 거 보게 되면 엄벙덤벙이죠. 근데 이 정치에 의한 도전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이렇게 엄벙덤벙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갖고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좋아한다는 윤석열의 대운을 저는 보는 겁니다. 참 운이 좋아요. 운 진짜 좋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저렇게 하고도 무사히 임기 채우고 나가니까 너무 운이 좋죠. 근데 윤석열 당선인도 청와대 내놓겠다 뭐 하는데 이게 더 다수의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을 칠 수 있는 거 딱 보관을 지면서도 맞춰주고 하는 거 보게 되면 이게 보통 정치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북한의 도전이 있고 노조의 도전이 있고 좌파의 도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대처를 잘한다면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구나. 윤석열 당선인이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 그랬어요. 그럼 개헌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나눠먹기식의 6.05 헌법이 수명을 다했다는 건 다 아는데 어쩌면 이분이 개헌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럼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근데 그걸 하는데 본인의 힘이 딸리면은 무너지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도 무너졌잖아요. 이게 여기 윤석열마저 무너지면 대한민국 보수는 희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당분간은. 근데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이 무너졌으니까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자기네 지키려고 이재명 문재인 지키려고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는데 공수처법 니들이 만든 거 보면 딱 쥐고 오케이 해주면서 가는 거 보면 고도의 정치인인데 다른 거 보기에는 엄벙덤벙입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국민들이 좋아하는 반응을 보이니까 이게 운이 좋구나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윤석열의 대응과 윤석열의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다가오는 퍼펙트 스톰에 대응하면서 대한민국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잘 풀어나가면은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고 실패하면은 박근혜가 될 수 있겠죠.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검수완박 문제 이후 벌어질 한국 정치를 한번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제 분석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은 들 겁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